31번째 위스키 더 잉글리쉬 오리지널. 오늘날 잉글랜드에서는 최소 32여 개의 증류소가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에드게프린부터 트루로의 작은 힉스앤힐리까지 혁신적인 신세대 증류소들이 재치있고 새로운 위스키들로 스코틀랜드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사회의 첫 잉글리쉬 위스키를 선보인 진정한 오리지널 선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해봅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럿이 동시에 시도했기에 누가 최초인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노퍽의 농부들이 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와 앤드류 넬스트롭 보리 농부였는데 부지가 풍부한 물의 축복을 받았기에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주주들의 기댈 필요 없이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포사이드에 증류소 제조업체가 공장을 지었고 라프로에게 전설적인 증류소 매니저였던 레인 핸더슨이 자문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감독하에 시작된 증류소는 전직 양조 전문가인 데이비드 핏이 책임자로 부임한 이후 더욱 발전했습니다. 초기 세인트 조지의 목표는 가볍고 과실향이 강한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었고 철저히 스코틀랜드식 생산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레인 위스키와 잉글리시 싱글 몰트 스타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냉각 여과를 하지 않으며 다양한 캐스크를 사용하는데 생산량의 대부분은 켄터키의 진빔 증류소에서 온 퍼스트필 버번 배럴을 사용합니다. 첫 출시 당시에 미디어의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곧 생산량을 대폭 늘려 다양한 스타일과 완숙된 위스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들에게 관광은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이들의 잘 갖춰진 위스키 상점 및 레스토랑을 겸비한 투어는 당연히 인기가 있습니다. 잉글리쉬 위스키는 오늘날 완전히 자리매김했으며 누구도 그 자리의 정당성의 의문을 제시하지 않지만 다른 잉글랜드 증류소들이 아무리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먼저 시장을 개척해준 넬스트롭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32번째 위스키 에즈라 브룩스 스트레이트 라이. 에즈라 브룩스는 법원으로 가장 잘 알려진 증류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금주령 이전에 세워진 유서 깊은 증류소 같지만 이 증류소는 실은 1957년 잭 다니엘 품귀 사태에 편승하기 위해 설립된 비교적 신생 증류소입니다. 처음에 이들의 브랜드는 해당 브랜드와 너무 유사해서 법적 소송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발되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켄터키에서 만든 이 위스키를 테네시에서 만든 잭 다니엘 위스키랑 혼돈할 가능성이 적다고 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기회주의적이든 아니든 이 위스키는 꽤 잘 팔렸지만 이후 소유주가 바뀌고 현재는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는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럭스코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들은 켄터키주 바드타운에 위치한 럭스로우 증류소에서 법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곳에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에즈라 브룩스 위스키를 위시하여 다른 브랜드의 위스키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 제품은 2017년경부터 호밀이 화제의 카테고리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디애나에 있는 거대한 MGP 인그리디언츠라는 그룹에서 호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에즈라 브룩스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채로운 위스키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훌륭한 제품들을 출시해내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신상 위스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제품에 사용된 호밀은 MGP가 프라이빗 레이블 고객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표준 호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제조법이 무엇이든 럭스코가 채택한 가격 전략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제품은 팔릴 수밖에 없는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격표만 보고 이 제품이 더 화려하게 포장되고 비싼 경쟁사 제품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위스키는 살아생전 에즈라가 자랑스러워했을 만한 알짜배기 45% 알코올 도수의 제품입니다. 그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말입니다. 33번째 위스키 페터켈은 12년. 예전엔 증류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마법같이 멋진 결과물을 도출하는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그 자리를 캐스크에 뺏긴 것 같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물이 하는 매우 특별한 역할에 주목하지 않는 건 무례한 일이 될 겁니다. 페터케르는 물에 상당히 집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페터케르는 증류기를 냉각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증류기의 목 부분에 구리를 식히기 위해 그 부분에 물을 분사해서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류가 촉진되어 위스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증기만이 컨덴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른 증류소에서는 증류기의 높이를 높이거나 정화기를 사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터케르는 벌써 50년째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간단한 테크닉은 실제로 효과가 좋아 위스키에 가벼운 열대 과일 향을 입혀줍니다. 물론 캐스크를 선택하는 것 또한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 이웃에 위치한 글렌카담 증류소처럼 이곳 역시 메인스트림 싱글 몰트 붐의 주류에서는 다소 벗어났지만 화이트 앤 맥케이 블렌드의 중요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드스톤 가족과의 관계성 때문에 글래드스톤 엑스 블렌디드 몰트의 블렌드에도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온순하고 산뜻한 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증류소의 소유주는 에너지 교체 챌린지 파트너로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근 8,500에이커 규모의 파스크 이스테이트에 수만 그루의 참나무 묘목을 심는 등 환경 분야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페터케르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현지 목재를 이용하여 단일 사유지 단위로 위스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터케른의 스코틀랜드 오크 보틀링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나무만 보면 도끼부터 휘두르고 보는 그의 열정은 그랜드 올드맨도 인정할 것입니다. 50년 숙성 버전을 마시기 위해 2만 파운드를 낼 자신이 없으시다면 마시자마자 과실향이 확 퍼지는 12년 숙성 버전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34번째 위스키 더 글래드스톤 X 아메리칸 오크. 어떤 보틀은 빅토리아 시대 복장으로 거대한 도끼를 움켜쥔 멋들어진 구렛나루에 근엄한 표정의 신사 흑백 초상을 라벨로 쓰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라벨이 아마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론지와 레지 크레이의 동료 중 한 명인 프랭크 더 매드 엑스맨 미첼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명한 진보파 정치인이자 사선 영국 총리였던 W.E. 글래드스톤과 1860년 증류주법 개정으로 블렌딩 증류주 업계에 크게 기여한 그의 역할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글래드스톤은 열정적인 아마추어 벌목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러 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는 더 이상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리버풀 대학교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글래드스톤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청원 운동까지 벌인 것을 고려할 때 한때 존경받아 마지 않았던 이 정치인마저 캔슬 당한다면 이제 글래드스톤 보틀에는 경고 문구가 함께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글래드스톤 X는 매우 훌륭한 위스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위스키에는 두 가지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메리칸 오크와 상대적으로 스모키한 향과 아일리다운 풍미가 더 돋보이는 블랙 엑스, 이 둘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을 확인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저명한 위스키 작가인 제 친구 찰리 맥클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위스키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그는 내가 마셔본 블렌디드 몰트 중 가장 좋은 블렌딩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참 후한 칭찬입니다. 도대체 왜 19세기 정치인의 이름을 위스키에 붙였는지 궁금하시다면 글래드스톤의 소유주 중 한 명이 그의 증손자이며 그의 명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래드스톤 가문의 영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페터케른의 싱글 몰트도 블렌딩에 사용되었습니다. 글래드스톤은 내 몸 안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스코틀랜드인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드스톤 보틀 안에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단 한 방울의 술도 없습니다. 35번째 위스키 글렌기어리 12년. 몇몇 업장들이 자신이야말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 중에 1785년 12월부터 증류를 시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에버딘셔의 올드 멜드럼에 위치한 아름다운 전원의 글렌기어리는 1797년부터 증류를 시작했다고 겸손하게 낮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예전부터 증류주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 이후로 별 볼 일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냉소적일 수 있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글렌기어리는 싱글 몰트 시장에서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소유주는 이곳의 스피릿을 고작 블렌딩용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을 뿐이지만 최근에는 이곳 제품에 의심할 여지 없는 품질이 널리 인정받으며 전량은 아니더라도 생산량의 대부분이 싱글 몰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3자 보틀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증류소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빈티지, 흥미로운 버진오크, 15년 숙성의 르네상스, 이 증류소를 처음 세운 맨슨 형제를 기리는 의미에서 출시된 파운더스 리저브 등 다양한 자회사 공식 익스프레션들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48%라는 매우 높은 알코올 도수이며 저온 여과 없이 병입했는데 이는 가격을 비교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12년 숙성 위스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엔트리 레벨인 파운더스 리저브보다 20% 정도 더 비싼데 단돈 7파운드 차이의 이 정도라면 처음 시작하기에 매우 훌륭한 가격대입니다. 엑스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 믹스우드를 사용했는데 복합적인 향미와 부드러운 과일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크렘 브릴레 향과 서양 배, 그리고 은은하게 깔린 단향까지 혼재되어 있어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타입은 아니지만 더 높은 세간의 주목과 평판을 얻어 마땅한 맛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길 바라기도 합니다. 이 증류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생산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인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글렌기어리라고 발음되는 이 약간 엉뚱한 이름은 도리스 방언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 외관, 기분 좋은 맛, 그리고 훌륭한 가성비까지 모두 갖춘 이 술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입니다.